사람이 이제 과학자를 쪼는 장면인데 이 짤을 보면서 이제 직장인들 PTSD가 오는 거죠. 옆에 팀은 만들었는데 왜 우리 팀을 못 만드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리고 또 거기다가 이제 동굴 안에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아크리에이터가 진짜 혼자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혼자 네. 동굴에서.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좀 어렵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찾아봤죠, 이제. 예.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K스타가 있습니다. 와우. 와우. 예, 한국의 인공태양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연구하고 있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이도희 박사님 모셨습니다. 야,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로봇 연구하고 있는 이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핵융합연구원에 계신데 로봇 연구를 하세요? 네. 관련 있나요? 이 핵융합에서 로봇이 이제 얼마나 중요한 연구인지 그것들을 오늘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원래는 전공이 저 컴퓨터 공학과로 네. 이제 컴퓨터 공학에서 로봇에 인공지능 넣는 그런 전공했습니다. 로봇에 AI 넣는 네. 요즘 가장 핫한 영역이잖아요. 그러네요. 뭐 예를 들면은 그 테슬라의 옵티머스라든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래도 네, 그런 네.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다양한 로봇들 가지고 이제 효율성 높이는 그런 것들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로봇 이런 예를 들면 예. 행성 같은데 이제 로봇을 뿌리면 예. 이게 로봇의 숫자가 막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데이터 처리가 안 되니까 데이터 처리량을 낮추어서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나 아니면 이제 움직이는 로봇에다가 생산 기계 같은 거 달아서 이제 움직이는 생산 로봇 같은 거 해달라 이런 것들 하고 뭐 컨베이어 벨트에다가도 밑에 모터 달아서 이제 움직이는 컨베이어 벨트 라인 이런 거 만드는 거 이런 것들 했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인류의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연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많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부담스러울 수 있죠. 하지만 또 부담스러우면서도 또 자랑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또 쉽고 또 재밌게 박사님이 이야기해 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시원하게 가보시죠. 가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이제 핵융합 그리고 이제 AI, 이제 로봇 이렇게 세 개인데 이 세 개의 앞글자를 딱 따면 FAR이라고 돼서 먼 기술이라고 느껴지는데 생각보다 이제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토카막 기반의 이제 핵융합을 조금 설명드리고 그리고 왜 로봇 연구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FAR 하면 생각나는 이제 캐릭터가 하나 있죠. 핵융합 하면 이제 아크리액터, 인공지능 하면 자비스, 로봇 하면 이제 아이언맨 수트. 그러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딱 떠올릴 수 있는 캐릭터가 하나 있습니다. 토니 스타크가 떠오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이언맨을 통해서 핵융합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토니 스타크 이제 먼저 한번 알아보면 억만장자이자 이제 천재 엔지니어로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예상치 못한 납치당해서 이제 히어로로 변모하는데 이게 거의 한 20년 됐더라고요. 이 영화가. 벌써 진짜요? 그렇게 됐나요? 근데 아직도 핵융합 이야기할 때 이 영화가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박사님도 오늘 가져오셨잖아요. 다들 왜 언급됐는지 잘 모르고 계세요. 숨겨진 장면들이 워낙 많은데 그래서 그 중에 오늘 일부만 가져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들을 좀 생각하다 보면 핵융합이랑 좀 관련 없지만 아이언맨 1 하면 떠오르는 장면 있으신가요? 직장인들 PTSD 울리는 장면이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오베디아 스탠이라고 토니 스타크의 이제 같이 CEO인 사람이 이제 과학자를 쪼는 장면인데 이 짤을 보면서 이제 직장인들 PTSD가 오는 거죠. 옆에 팀은 만들었는데 왜 우리 팀을 못 만드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리고 또 거기다가 이제 동굴 안에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네. 열악한 환경에서 만들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최신 시설 다 있는데 왜 못 만드냐. 근데 이런 아크리에이터가 진짜 혼자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혼자 네. 동굴에서.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좀 어렵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찾아봤죠. 이제 도대체 어떠한 전공 지식이 좀 필요한가? 네, 그래서 토니 스타크는 15살에 MIT를 들어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리학이랑 공학을 전공했다고 나와요. 근데 여기 공학이 뭘 했다고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을 조금 해보니까 약간 전기전자 컴퓨터 기계 한 요 정도가 좀 했지 않았을까? 좀 많긴 하네요. 네. 3개나 있네요. 또 공학의 또 핵심 분야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들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동굴에서 만드는 아크리액터 이게 핵융합 장치잖아요. 우리가 핵융합 딱 하면 이게 물리학이 압도적으로 많이 연구를 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2023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전공 분포도거든요. 이게 그러면 물리학이 24%밖에 안 됩니다. 높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되게 다양한 전공들이 있네요. 그래서 밑에 쭉 보시면 네. 대부분 공학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전공. 예. 이 물리학의 이론들을 이제 실제로 구현해줄 공학자분들이 필요한 거죠. 네. 이론 연구도 필요하지만 이론을 현실적으로 바꿀 공학자가 또 필요한 거죠. 박사님은 저기서 2.9%입니까? 네. 컴퓨터 공학. 와, 정말 네. 예, 귀한 분이시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토니 스타크가 처음에 어떠한 아크 리액터를 만들었나라고 생각해보면 아이언맨 1에서 나오는 이 아크 리액터는 총 3개거든요. 맨 왼쪽에 스타크 인더스트리 안에 있던 이벤트성으로 만든 토카막이에요. 이거를 동굴에서 이제 두 번째 이 소형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탈출해서 출력을 증가시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공학의 딱 프로세스예요. 소형화하고 퍼포먼스 증가시키고 토니 스타크가 동굴에서 하는 이 아크 리액터가 네. 얼마나 좀 대단하냐면 우리가 원자력이나 아니 다른 발전소들 이야기할 때 뭐 500메가급, 1호기가 뭐 아니면 요즘 나오는 건 1기가급 이런 숫자들을 말하거든요. 출력값이. 네. 예. 근데 저 조그마한 중간에 있었던 저 아크 리액터가 이러한 호기들을 한 3개에서 6개 합친 출력값이 나와요. 3개 정도를 이렇게 가슴팍에. 네, 3개에서 6개 정도를. 아. 네.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출력 증가도 또 시키잖아요. 예. 여기서 이제 출력 증가를 8배 또 시키거든요. 그럼 24개가 되는 건가요? 그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세 번째 아크 리액터는 우리가 3-4개 정도 있으면 대한민국 전체가 소모할 수 있는 전력 소비량이 돼요. 네, 그 정도 수치가 돼요. 저기 오른쪽 3-4개 있으면 대한민국 다 커버한다. 네, 대한민국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숫자가 나오는 거죠. 대박이다. 아, 대단하네. 아까 사진 다시 보시면 이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좀 토카막을 닮았어요. 첫 번째 건 좀 네. 거기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은 것 같아요. 세 번째 거는 이게 토카막인가? 저 뒤집힌 모습이긴 한데 저걸 딱 보면 이게 토카막인가? 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저 중앙에 있는 칩 같이 생긴 거 보이시죠? 네. 저것 때문에 핵융합 사람들은 저거 핵융합 보고 모티브 만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요. 오, 진짜요? 저 칩이 이제 팔라듐이거든요. 네. 예. 네, 그래서 1989년도로 한번 돌아가 보죠. 1989년도에 두 사람이 발표를 합니다. 상온 핵융합을 이뤘다고. 상온 핵융합이 콜드 퓨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더 놀라운 거는 팔라듐이랑 조금 무거운 물, 중수라고 하는 물인데 네. 이거 두 개로만 이제 상온 핵융합을 이뤘다고 발표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가능할까라는 네. 생각이 들잖아요. 상온, 네. 상온 지금 핵융합. 우리 막 억도 뭐 이렇게 얘기하고 네. 있는데 네. 네. 상온 핵융합? 네. 저희가 근데- 좀 상온에 민감하거든요. 안 될 것 같아 채널이. 아무튼. 예.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원리부터 어떻게 이뤘는지 한번 찾아보는 거죠. 우리가 항상 들어봤던 이 핵융합은 중수소랑 삼중수소를 핵융합 시켜서 예. 뭐 헬륨이랑 중성자가 나온다라고 항상 봤었어요. 근데 왜 플라즈마가 필요하고 왜 고온 고압이 필요한지 들어보셨습니까? 들었었어요. 근데 까먹었습니다. 안 될 것 같은 채널에서 우리 얘기해 주셨는데 좀 깜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핵융합 자체를 보면 이 가벼운 원자 두 개를 합쳐서 무거운 걸 하나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때 이 무거운 아이들이 튀어나가는 거를 이제 발전으로 우린 쓰겠다. 이게 핵융합 발전이에요. 네. 네. 근데 이 플라즈마랑 고온 고압이 왜 필요할까라는 걸 좀 고민해 보면 이제 핵융합을 하기 위한 방해 요소들인데 이걸 없애기 위한 작업들이에요. 네.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를 없애야 돼요. 네. 하나는 전자의 방해예요. 예, 핵끼리 이렇게 융합을 해야 되는데 전자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네. 방해 요소가 되는군요. 네. 그래서 플라즈마를 만들면 이 전자의 방해를 없애주는 거죠. 왜냐면 전자를 떼니까요. 그리고 이게 원자핵 두 개가 플러스니까 가까이 가면 이게 반발력이 생겨요. 그쵸. 우리 어릴 때 막대 자석 같은 거 똑같은 그게 되고 이렇게 밀면 잘 안 붙잖아요. 휙휙 지나가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순간적으로 빨리 하면 살짝 붙다가 딱 떼지거든요. 이거 진짜예요? 그래서 살짝 붙었 이게 이렇게 하면요? 약간 약간 엄청 빨리 해야 되긴 하지만 엄청 빨리 해요. 그래요. 자석이 약간, 아니, 붙이면 약간 이렇게 그냥 어긋나던데 듣기로 이렇게. 박사님한테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 좀 사기같이 들려가지고 아니 막 이렇게 자석 빨리 하면 된다고 빨리 하면 된다고 순간적으로 붙는 느낌이 나요. 순간적으로? 근데 근데 이제 그 핵융합도 순간적으로 그 붙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 그런 게 있군요. 그래서 고온 고압 자체가 네. 이제 운동 에너지를 생각하면 이제 그만큼 빨리 움직인다는 거를 이제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고온 고압을 이제 두 개를 붙이기 위한 반발력을 이기기 위한 네. 그런 행위였던 거죠. 예. 그래서 시간 되돌려서 1989년 이제 플라이 슈먼과 폰즈 이 두 사람이 상온 핵융합이 됐다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 두 개를 없앴냐라고 하면 우리가 플라즈마 말고 전자를 떼는 방법이 중학교 때 하나 배웠습니다. 다른 박사님이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전기분해입니다. 아 전기분해. 물에 전기분해를 하면 네. 수소가 나오고 한쪽에는 산소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썼던 물이 무거운 물이라고 하잖아요. 무거운 물이니까 수소가 아니라 중수소 하는 D라고 하는 네. 중수물이기 때문에 이 수소가 나올 자리에 중수소가 나와요. 예.
그래서 여기서 전기분해를 했죠. 여기서 팔라듐을 음극에 갖다 대는 겁니다. 음극에서 수소가 모이니까 이 팔라듐이 수소를 흡착하거든요. 그러면서 핵융합이 됐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이니 주장을 했군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결과물이 그 당시 1989년이니까 30도였던 물이 50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타 장치로는 이거 이 정도까지 물 온도 안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핵융합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죠. 근데 결국 재현이 안 됐고 그런 재미난 아이디어들로 이제 많이 시도는 했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상온 핵융합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 있지만 여전히 좀 마이너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하나의 포인트가 또 있어요. 방금 전에 우리가 핵융합 봤을 때 중수소랑 삼중수소 이걸 핵융합 시킨다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긴 삼중수소가 없잖아. 중수소만 있잖아요. 중수소 네. 만들었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던 이 핵융합 대표 연료는 삼중수소랑 중수소를 합치거나 아니면 헬륨3랑 중수소를 합치는 이 두 가지였어요. 근데 실제로는 핵융합은 이 원소 번호 1번부터 25번까지 다 가능은 해요. 네, 다 가능은 한데 이제 그만큼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26번 처리되면 더 이상 핵융합을 안 하고 흡수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중수소만 했지만 우리는 이제 여기서 볼 때는 아까 전 사진에서 DT, 중수소와 삼중수소, 이게 DT 반응이라고 저희가 보통 말하거든요. 이게 대표 연료가 된 이유가 이게 제일 할 만한 거예요. 그나마 네, 그나마 제일 할 만한 거였어요. 나머지는 난이도가 너무 높고 네, 여기서 적절하게 일어나는 온도가 1억 도에서 2억 도래요. 토카막 방식에서. 네. 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 드는 게 이런 거죠. 우리 최소 온도는 네. 당연히 이제 운동 에너지 때문에 이해를 하겠는데 네. 왜 최대 온도가 있지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왜 최대 온도라고 이제 설정이 되냐면 우리가 플라즈마를 데우면 이제 1억 도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서 2억 도 가까이 되면 이 플라즈마가 전자도 같이 데워요. 핵만 데우는 게 아니라. 아, 네, 그럼 전자가 이제 더 빨리 도는 거죠. 아, 그러면서 전자가 이 원자 핵들을 때리면서 에너지를 뺏어가요. 영향을 네. 안 미치려고 했는데 또 미치는군요. 네. 이게 이 공간 안에서 너무 빨리 도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최대 온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뉴스 같은 데 볼 때 1억도 달성 이런 거 있잖아요. 1억도 몇 초 달성 네. 뭐 이런 거. 그런 걸 볼 때 이게 전자 온도인지 원자 핵 온도인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네. 그렇군요. 많이 차이가 나나요? 예를 들면은 뭐 전자를 1억도 만들었을 때 원자 핵은 온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뭐 많이 차이 나나요? 그게 차이가 나나 보군요. 네, 뭐 정확하게 제가 딱 숫자로 말씀드리긴 네. 어려운데 네, 조금 차이가 있는 거로 예.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두 개의 차이 보이십니까? 헬륨3랑 삼중수소가 다르고 중성자랑 양성자가 달라요. 네. 그래서 이 두 개가 한쪽은 중성자에서 가장 할 만한 거, 하나는 양성자에서 할 만한 건데 이 둘의 차이는 중성자는 운동 에너지로 우리가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꾸고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고 근데 양성자는 바로 전기 에너지로 쓰는 거죠. 근데 이 삼중수소랑 헬륨3 둘 다 자연에서 구하기는 좀 힘들어요. 자연에서는 좀 구하기 힘들고 그래서 이게 삼중수소는 우리가 이제 리튬으로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헬륨3는 이 삼중수소를 또 가공해야 돼요. 아니면 한 군데 또 많은 데가 하나 있어요. 바로 달이에요. 달 표면에 네. 많아요. 그래서 헬륨3가요? 네. 오. 그래서 이제 나사나 이런 데서 이제 저걸 좀 가져오고 싶다라는 이제 연구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헬륨3는 구하기가 힘든 것도 이제 문제인데 그냥 단순히 구하기가 힘들어서 안 쓰는 게 아니라 아까 1억도에서 2억도 삼중수소의 DT 반응에는 필요하다 했잖아요. 예. 헬륨은 그거의 한 5배 정도 온도가 필요해요. 5억도에서 10억도. 이게 대략 그 정도 추정하고 있고 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제일 할 만한 게 삼중수소랑 DT 반응이다. 야, 네. 그나마 이제 가능성 있는 게 DT 반응인 이유가 여기 있었군요. 2억도면 그 온도가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안 되네. 네, 상상이 안 되죠. 박사님 상상 되십니까? 아니, 상상 안 되죠. 네. 아 그냥 그렇구나 네, 하고 그렇구나. 열받아 하는 그런 그렇구나. 온도죠. 네. 2억도는 2억도입니다. 2억도입니다. 네. 2억도 is 2억도. Yes. Yes.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원리를 한번 알아봤잖아요. 예. 그럼 이제 이 핵융합이 어디서 발생되는지를 한번 알아봐야죠. 네. 예. 이 핵융합이 발생된 장치는 다양한 타입들이 있는데 네. 오늘은 일단 토카막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네. 여기 이 사진은 이제 한국핵융합연구원에 있는 이제 케이스타 장치인데 이 시뮬레이션에서 한번 안에서를 보니까 이 옆면에 어떤 게 있는 것들을 같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건 네. 이제 시뮬레이션인 거죠. 네, 이게 V 케이스타라고 이 케이스타를 똑같이 이 안에 있는 CAD 파일들 다 해서 딱 시뮬레이션에 옮겨놨어요. 네. 예. 그래서 여기 안에를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봤는데도 너무 복잡한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제가 처음 이걸 보는 입장에서 와, 이거 어떻게 이해하지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간략화를 한 거죠. 그래서 이 간략화를 하면 딱 이 안쪽을 4개 부품으로 나눌 수 있어요. 초전도 자석으로 만든 이 자석 구조물은 우리가 플라즈마를 띄운다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 네. 이게 너무 뜨거워서 벽에 닿으면 녹아버리니까 네. 이걸 띄어서 자석으로 플라즈마를 유지한다 뭐 이런 건데 그럼 나머지 3개는 뭘까?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플라즈마 네. 말고 나머지는 뭘? 그래서 이 나머지 세 개는 진공용기, 블랑켓, 다이버터 이 세 개예요. 이 진공용기는 약간 영구적인 거고요. 이 블랑켓이랑 다이버터는 소재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 부품을 교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단 진공용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들 집에 진공용기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있어요. 냉장고 안에. 락앤락? 네. 네, 있죠. 이게 진공용기가 어떻게 보면 외부랑 내부를 차단시켜주고 예. 이 안에 신선도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핵융합 장치도 똑같아요. 이 진공용기라는 거는 안에를 진공 유지시키고 진공이란 말은 안에를 비운다는 말이죠. 연료를 제외한 다른 것들이 없게 그리고 이제 외부의 간섭을 차단시키는 이 역할을 해요.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 수분이나 이물질이 이 안에 들어가면 플라즈마가 불안정해져요. 그래서 핵융합이 안 일어나요. 그런 역할도 하지만 여기서 하나 더 이 진공용기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의 거치대예요. 그래서 여기에 다 부착이 돼요. 다른 부품들이. 네. 그래서 이건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거치대군요. 이 핵융합이 이 진공용기 안에서 발생되는데 중수소랑 삼중수소가 핵융합을 해서 이제 헬륨이랑 중성자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진공용이 밀폐돼 있잖아요. 그러면 헬륨이랑 중성자가 계속 차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이러면 중성자랑 헬륨은 어디로 가지? 뭐 그리고 또 이걸 어떻게 발전을 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이거 안에 갇혀 있는데 네. 그래서 여기 이 검은색 부분 저 검은색 부분이 이제 블랑켓이라는 부품입니다. 아까 전에 바꿔야 된다는 부품인데 네. 이 블랑켓이 이름 그 자체로 담요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담요 덮고 있으면 이 열이 안 빠져나가게 해서 따뜻하게 해주잖아요. 네. 이 블랑켓이 중성자의 에너지를 받아주면서 중성자의 에너지가 못 나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 핵융합이 발생됐을 때 이 중성자가 엄청 빠르게 튀어나가요. 그랬을 때 이제 블랑켓을 때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손바닥 이렇게 때리면 손바닥에 열이 나잖아요. 블랑켓도 이 중성자를 맞으면 열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아까 운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꾼다 했잖아요. 예. 여기서 아까 보시면 열이 난 이 블랑켓에서 우리 냉각제를 돌려서 그러면 이제 전기 발생시키고 터빈을 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이게 핵융합의 주 에너지 발생 방법이에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저 DT 반응이 일어나서 중성자가 튀어나옵니다. 네. 핵융합에 의해서요. 그다음에 이 중성자가 블랑켓을 때리면 그러면은 열이 나서 네. 그 열을 가지고 이 증기 증기 발생해서 터빈을 돌리는 거군요. 네. 근데 예를 들면 네. 우리가 이 1억도라는 걸 만들어 주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 1억도를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만드는 데 드는 어떤 에너지보다 네. 저걸 해서 발생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걸 하는 거군요. 그 내용도 뒤에 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성자가 엄청나게 빨리 튀어나가거든요. 예. 네. 그래서 블랑켓을 받을 때 이 블랑켓이 손상이 돼요. 우리 총알처럼 날아가면 근데 그 총알이 엄청 작은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블랑켓이 조금씩 손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줘야 돼. 그래서 소모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 이슈가 있어서. 그렇구나. 그리고 이걸 이제 나중에 로봇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네. 네. 로봇으로 직접 바꾸기보다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이 들어요. 삼중수소를 자연 중에서는 구하기 좀 힘들다 했잖아요. 네. 이거를 리튬으로 만든다 했는데 이 블랑켓에 이제 중성자가 가서 데우는데 이거 과학자들이 딱 생각을 한 거죠. 삼중수소 안 그래도 좀 구하기 힘든데 이 블랑켓에 리튬을 한번 넣어보자. 그러면 중성자가 리튬을 때리면 이 삼중수소가 발생이 돼요. 그러면 이 연료의 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죠. 구하기 힘든 삼중수소를 다시 연료 순환으로 자꾸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럼 다시 필터 거쳐서 다시 연료로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정식 블랑켓이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만약 저러면 아까 우린 중성자를 블랑켓에 붙여버려가지고 걔로 열 발생시켜서 터빈 돌려야 됐잖아요. 네. 그럼 중성자를 리튬에 부닥치면은 아까 말한 그 열 발생해서 터빈 돌리는 거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림 보시면 블랑켓의 크기가 좀 큽니다. 지금 제가 표현은 저렇게 다 해놨지만 실제로는 이제 아마 부착되는 구역이 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다 리튬에 부딪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도 중성자가 작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면제에도 이게 부딪히고 이러다 보니까 에너지 전달 과정에서 이제 삼중수도 만들어내고 에너지도 만들어내고 그 두 개를 같이 하려고 하니까 이제 기율에 대한 연구도 이제 곧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건 그렇군요. 이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있는 거고요. 네. 좀 이론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장면들이 이 아이언맨 1의 이제 장면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오! 네. 그래요? 이 장면이 뭐냐면 이 토니 스타크가 동굴에서 탈출하는 장면입니다. 납치 후에. 네, 맞아요. 이때 나와서 납치범들한테 총알 세례를 받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갑자기 화염방사기를 쏴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다른 총을 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화염방사기 사거리가 짧잖아요. 근데 왜 화염방사기를 쐈을까? 저기 막 미사일도 많고 많았을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잘 생각해보면 총알이 수트에 날라왔잖아요. 네. 중성자가 블랑켓에 날라오잖아요. 그리고 블랑켓에서 열을 발생해서 이제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수트에 총알이 맞은 거는 이제 중성자를 표현한 거고 그다음에 불을 쏘면서 열을 방출하는 표현을 한 거죠. 이게 상징적으로 블랑켓의 뭐 역할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박사님 생각인가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박사님 피셜. 네. 박사님이 아이언맨 제작에 참여하셨나요? 아니 저는 참여 안 했죠. 예. 그렇지만 아. 아주 큰 팬. 알겠습니다. 근데 또 얼추 맞아 들어가네요. 그게 네. 설명하신 게 우리가 아까 들은 거랑. 그리고 다음 장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또 있어요? 이거 이 계속 들어보시죠. 탈출 후에 자기가 과거에 만들었던 이 미사일들 이런 걸 다 터트리면서 가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T 마인드라서 저렇게 가까이 미사일을 터트리면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했어요. 저 영화를 볼 때. 예. 근데 조금 더 고민해 보니까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어떤 의미가 있죠, 박사님? 그러면 이제 핵융합에서도 이 용기 안에 남아있던 이제 잔재물들이 플라즈마를 방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없애줘야 된다는 거죠. 네. 이 첫 번째 사진에서 이 토니가 지나가는 길과 양쪽에 텐트들이 이렇게 있어서 세 개로 딱 나눠져 있죠. 예. 이거를 한번 기억하시고 네. 이 이제 핵융합 장치에서 이 부분을 청소부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바로 다이버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 K-스타 다이버터 모형인데 저희 이제 세 개의 플레이트로 딱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게 이제 안쪽이 이너 플레이트, 바깥쪽이 아우터 플레이트, 중간에 있는 걸 돔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 개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어떻게 보면 헬륨이나 이제 안에 방해물들을 청소기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K-스타에는 이제 64개가 꼽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아까 그 세 개로 나눈 장면이 이 플레이트 세 개를 표현한 거죠. 네.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저 새 덩어리 있잖아요. 의자같이 네. 생기네. 세 플레이트로 새 플레이트가 전장 주시면은 저게 이렇게 세 개로 네, 나눠져 길이고 이제 길이고 세 개로 이렇게 나눠져 약간 있다. 언덕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걸 알겠- 살짝 고개 돌려보면 약간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혹시 이거 궤도를 좋아하시나요? 억과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농담입니다. 약간 영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개몽되셨다고 왕성님. 적어도 박사님께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걸 잊을 수가 없어졌습니다. 아예 저 다이버터가 세 덩이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 네. 그리고 총알을 맞으면 불이 나간다. 네. 잊을 수가 없어졌습니다. 박사님이 아마 어떤 노림수가 아니었나. 대단한 설명이었습니다. 근데 박사님 아까 그 자석 빨리 하면은 잠깐 붙는 거 맞아요, 그거? 그거에 대한 지금 그것도 오빠 신빙성이 아니에요? 굉장히 흔들리고 있거든요, 제 머릿속에서. 자 어렸을 때 해왔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자세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나간다고 이렇게. 그건 이렇게 맞나요? 나간다고. 그건 맞는 그건 또 이제 박사님 뇌의 어떤 공식적인 의견인가? 예, 제 기억엔 붙은 것 같은데. 네. 뭐 기억에 사실 붙은 것 같다고요? 근데 힘으로 하면 힘으로 하면. 약한 자석들은 붙긴 힘으로- 하잖아요. 네. 점점. 그렇군요. 자력보다 강한 힘과 속도라면 알겠습니다. 네, 다음 장 주시겠습니다. 네. 블랑켓은 담요라고 있잖아요. 네. 다이버터를 보려면 플라즈마를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 플라즈마를 공중에 띄운다 했잖아요. 예. 자석으로. 실제로는 이걸 그냥 뭐 그물망처럼 잡혀있다 이렇게 하지만 저는 약간 표현을 톤에 모래를 잡고 있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씩 모래가 손 사이로 새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새어 나오는 건 연료가 될 수도 있고 헬륨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새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벽면에 닿으면 에너지가 세서 벽면이 녹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다이버터 쪽으로 빼내주는데 이 방향을 전환시킨다는 거죠. 원래는 벽면에 닿을 거를 밑으로 이거 화살표가 빠졌는데 여기 밑에 쪽으로 다이버터 플레이트 쪽으로 이제 빠지게 돼요. 여기 이제 스크레이프 오브 레이어라고 저 주황색 박스 친 거에서 저기서 빠져나온 것들을 밑으로 이제 다 빼는 거죠. 플라즈마가 있는데 플라즈마가 껍질이 지금은 2개 있어요. 예. 그래서 안쪽에서는 이제 활발하게 하고 이제 바깥쪽에 있는 것들 외부로 나가는 것들을 밑으로 빼는 거죠. 태어나갈 수 있는 거를 밑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빼주는 거군요. 왜냐하면 이게 벽면에 닿으면 그 에너지마저 세니까 예. 녹아서 이 밑으로 다 빼줘서 이제 이 밑에 다이버터도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손상이 좀 많이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 포인트가 여기 헬륨을 제가 하나 더 그려놨잖아요. 예. 우리 중성자 에너지는 썼잖아요. 냈죠. 그러면 헬륨의 에너지는 아깝잖아요. 네. 네. 헬륨도 튀어나가는데 그 헬륨이 이 플라즈마를 데워요. 그래서 그거를 셀프 히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핵융합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가열 장치로 가열을 해줄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걸 이론적으로는 이그니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가열을 계속 해주면 어느 정도 일정 이상 핵융합이 시작되면 이 이그니션이라는 상태가 될 거로 생각해서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핵융합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헬륨 에너지까지도 쓰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헬륨이 에너지를 조금씩 잃고 나면 네. 밖으로 빠져나와서 다이버터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네, 거군요. 이그니션은 아직 이론 상태이긴 합니다. 아, 네. 이론이었나요? 핵융합을 하면서 네. 나왔던 결과물이 다시 여기 이 플라즈마의 온도를 올리는데 쓰는 거죠. 예. 네. 근데 지금 그게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안 되는군요. 아직까지 테스트를 못 한 거죠. 아, 네. 제대로 된 테스트를 못 했군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럼 핵융합이 어떻게 이제 안에서 내부에 처리가 되고 핵융합이 어떻게 되고 하는 건 봤잖아요. 근데 우리가 핵융합을 왜 인공태양이라고 부를까라는 것도 또 궁금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단순히 뜨거워서는 아닌가 네. 보군요. 그래서 핵융합은 어떻게 보면 우주에 있는 별의 에너지 생성에 대한 원리예요. 그래서 수소를 태우면 이제 헬륨이 되고 헬륨이 태우면 탄소가 되는데 이제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들은 탄소에서 이제 핵융합이 멈춰요. 근데 이게 더 무거워지면 탄소를 넘어서 산소, 규소, 철 이렇게 계속 무거운 원자로 넘어가는 거죠. 제가 여기 숫자 달아놨는데 네. 점점 이제 무거운 원자 가는 거죠. 그래서 철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25번까지는 핵융합이 되는데 26번부터는 이제 핵융합이 더 안 되고 에너지를 모아서 이제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철은 별의 이제 완성의 단계인 거죠. 완성의 상징이고 단계인 거죠. 여기서 이제 아이언맨으로 갑니다. 예. 좋아요. 우와. 네, 기대됩니다. 아이언맨이 주로 나왔던 영화가 아이언맨 1, 2, 3에다가 이제 어벤져스 4편이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토니 수트를 분명 티타늄 골드 합금이거든요. 예. 근데 다들 아이언맨이라고 하잖아요. 예. 네. 좀 괴짜이지만 오. 결국 이제 점점 히어로로 성장하잖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목숨을 희생해서 이제 인류를 전체를 구하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철을 태워서 별이 된 마지막 순간에 이제 폭발을 일으켜서 다른 별에 생명을 뿌리듯이 이제 재료를 뿌리는 그런 장면인 거죠. 오. 이건 좀 설득력 네. 있다. 진짜 장난 박사님. 아니다. 여태까지 박사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가장 신뢰가 갑니다. 자석보다요? 어, 자석보다 진짜 이제 네. 마지막 그래서 아이언맨이구나. 근데 여기 그래서 그 토니 스카이 그 대사 I am Iron Man 이거는 결국 I am Star였던 거죠. 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삶은 이제 별의 인생을 하나 그려놓은 거죠. 과학적으로도 서사적으로도 완벽한 별의 이야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은 다 하나씩 이렇게 별을 품고 다니시는가요? 꿈이 다 가지고 계신가 한번 묻고 싶었어요. 네. T라고 하셨으면서 갑자기 감성파로 가시네요. 아니면 감성은 아니죠. 어떤 그냥 꿈이 있는지 진지하게 그냥 아, 궁금한 거죠. 진지하게. 네. 알겠습니다. 저 I have a dream. 네, 저는 꿈이 있습니다. 뭐죠? 좀 말하기 부끄러워가지고 아무튼 있을 수 있잖아요. 있으세요? 당연하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인들이 이제 마음속에 별을 하나씩 품고 산다는 증거를 하나 찾아왔습니다. 네. 아 이거 과학 방송 맞죠? 네. 예. 다음 장 이제부터 보세요. 좀 긴장해야겠다 나도. 예. 바로 우리가 늘 말하는 거 있잖아요. 예. 빨리랑 효율성. 네. 이거를 하나 앞에 글자 하나씩 떼면 철이 되는 거죠. 네. 자 이거 넘어가시죠. 네. 대전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네. 가끔 초중고에 이제 인공지능 수업이나 특강을 하러 가끔 가거든요. 예. 그래서 청소년분들한테 가끔 물어봐요. 꿈이 뭐냐고. 그리고 아니면 장래희망 이렇게 받아보거든요. 근데 역시 빵의 도시라서 그런지 제빵사가 좀 많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좀 이게 지역마다 좀 다를 수도 있겠고 저는 원래 컴공 나왔는데 컴공에서 로봇 연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전자동화 시설 네. 이거 하나 자체를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제 꿈은. 오. 제가 그래서 핵융합 오기 전까지 했던 이제 연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연구들을 쭉 보면 이제 저는 이제 컴공적 마인드로 이 시스템 자체를 바꾸던가 로봇을 바꾸던가 아니면 로봇을 합쳐든가 아니면 로봇을 더 쪼개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시스템 효율 자체를 높이는 연구들을 했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약간 전자동화 시설에는 꼭 필요한 기술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근데 갑자기 왜 핵융합을 했어?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다른 것 같잖아요. 특히나 뭐 로봇 AI 하시고 갑자기 핵융합 하시는 게. 근데 이 핵융합 시설이 우리가 생각하는 전 자동화 시설이랑 그렇게 멀지 않아요. 네, 우리 인사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